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련 공식 소통 채널 푸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금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KT가 주최하는 2020년도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 ATC 플러스 사업 신규 지원 공고 설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 역시 실시간 소통이 주된 목적이므로 설명회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실시간 댓글 달아주시면 잠시 후에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련 융합신산업팀의 박경진 선임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련의 박경진 선임입니다. 네. 오늘 설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TC 플러스 사업은 기존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사업의 후속 사업이고요. 2019년도 3월에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를 해서 2020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공고가 있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신규 공고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을 보시고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ATC 플러스 사업 신규 지원 공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TC 플러스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를 기업 성장 및 산업혁신 핵심 주체 육성을 목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질적 성장 강화를 세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학연 개방 협력 및 해외 산학연 개방 협력은 두 가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및 고용에 관련한 패키지 지원 및 연계 지원 사업입니다. ATC 플러스 사업의 지원 분야는 산업부의 산업기술 R&D 투자 전략 25개 분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생산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에 대해 지원하며 소재, 부품, 장비,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과제를 신청한 경우 우대합니다. 산업기술 R&D 투자 전략 분야에 대한 부가 설명은 아이테크 사이트에 게시된 공고의 첨부 1, 25대 투자 전략 분야 총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ATC 플러스 사업의 2020년 신규 예산은 199억 원 내외로 트랙 1번 국내 산학연 개방 협력 38개 과제 161억 원 내외 연간 5억 원 이내이며 트랙 2번 해외 산학연 개방 협력 7개 과제 38억 원 내외 연간 6억 원 이내이며 각 과제의 수행 기간은 4년 이내로 지원합니다. 2020년 1차 년도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며 2, 3, 4차 년도는 12개월입니다. R&D 사업비의 지원 조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출연금은 국가에서 R&D 사업 선정 시 지급하는 금액을 뜻하며 민간 부담금은 정부 출연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또는 현금 금액을 말합니다. 총 사업비는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 대비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은 개발 유형이 혁신 제품이므로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67%, 중견기업 50%, 대기업 33% 이하이며 기타 비영리 기관은 100% 이하입니다.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50%, 대기업 60%이며 그 외 비영리 기관의 경우 필요시 부담하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비 책정 방법을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1개가 정부 출연금 3억 원을 사업비로 받는 경우입니다. 1번 민간 부담금 현물과 현금의 합은 정부 출연금 3억 원을 중소기업의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 67%로 나누고 나머지 33%를 곱하면 민간 부담금 총액이 1억 4,800만 원입니다. 2번 민간 부담금 중 현금은 민간 부담금 총액인 1억 4,800만 원에 중소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인 40%, 0.4를 곱하면 5,920만 원으로 이 금액 이상 현금을 책정하셔야 합니다. 3번 민간 부담금 중 현물은 민간 부담금 총액 1억 4,800만 원에서 민간 부담금 현금 5,920만 원을 뺀 8,880만 원 이상 책정하시면 됩니다. 4번
총 사업비는 정부 출연금 3억 더하기 민간 부담금 1억 4,800만 원으로 4억 4,800만 원이 됩니다. 사업비 산정 시 산업기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 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 45% 이상 인건비를 책정하셔야 합니다. 연차별 총 사업비 중 인건비 현물 더하기 현금 총액의 비율이 45%를 넘어야 한다는 뜻으로 총 사업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의 사업비 총합 금액이며 인건비도 전체 기관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최소 편성 인건비 비중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주관기관의 신청 자격에 대해 먼저 트랙 1번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트랙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고 참여기관으로 기업 또는 학교 또는 연구소 중 1개 이상 컨소시엄을 맺어야 합니다. 주관기관 신청 자격으로는 첫째,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둘째, 기업부설 연구소 인원 중 전담위원이 8인 이상 30인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R&D 집약도가 2%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매출액 대비 개발비의 비율을 봅니다. 최근 결산 1개 연도 기준으로 2%가 넘거나 2년 평균이 2%가 넘는 둘 중 기업에 유리한 경우로 선택하여 제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일로부터 본 공고 접수 마감일까지 기간이 5년 이상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동시에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주관기관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0년 신규 38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정부 출연금은 연간 5억 원 내외를 지원합니다. 이때 주관기관의 60% 이상 정부 출연금을 배정해야 합니다. 선정평가는 신청 자격을 검토하고 연구소 성장 전략과 R&D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트랙 2번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의 주관기관 신청 자격도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해야 하고 전담 연구요원이 8인 이상 30인 이하여야 합니다. R&D 집약도는 4% 이상이어야 하고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기업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해외 기업 또는 대학 또는 연구소와 R&D 수행을 위한 사전 MOU를 반드시 제시하셔야 합니다. 주관기관은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고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해외에 소재한 기업 또는 대학 또는 연구소와 함께 과제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해외 기관의 매칭 비용은 없습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주관기관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0년 신규로 7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과제당 정부 출연금은 6억 원 내외입니다. 선정 평가 절차는 트랙 1과 동일합니다. 트랙 2번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사업에 선정되실 경우 글로벌 협업연구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셔야 합니다. 국내 주관기관에 해외 우수연구그룹과 밀착형 협력연구 및 교류가 가능한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해외 우수연구자를 국내에 체류하여 협력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 연구자의 인건비 및 체류비를 연간 2개월 내외로 책정해 사용해야 합니다. 해외 기관과의 MOU 제시 시 본 사업에 대한 공공연구 내용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연구비, IP 소유 권한 향후 비즈니스 모델 등이 MOU에 포함하거나 기업부설 연구소 성장전략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해외 기관과의 협력사항을 명시하셔도 됩니다. 해외 연구기관과 연계지원 사업을 통해 연구 파트너 매칭을 지원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GT온라인을 통한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 매칭 지원,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의 이스라엘 연구기관 매칭 지원, ATC협회의 특허 검색 솔루션을 활용한 매칭 지원, 프라운호퍼 코리아의 매칭 지원, 케이트 해외사무소를 통한 미국 및 유럽 연구기관과 매칭을 지원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2와
문의처를 통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ATC 플러스에 선정되시면 기업부설 연구소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R&D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ATC 플러스 사업은 기업부설 연구소 소속의 전담 연구 인력만 참여 가능합니다. 고급 인력의 유치 및 유지를 위하여 연구수당의 50% 이상을 사업계획서에서 지정한 고급 인력에게 지원하도록 합니다.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의 경우 해외 우수 연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국내 체류 비용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의 질적 성장 지원을 위하여 창의 활동비를 책정하실 수 있으며 타 사업과는 다르게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의 2배까지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ATC 플러스 사업을 수행할 시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함께 받으시는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중소기업이 원천 핵심 특허를 선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특허 전략을 제시해주는 사업입니다. 특허를 R&D 부산물로 인식하던 기존의 방식을 전환하여 특허를 먼저 분석한 후 경쟁사 핵심 특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효율적 R&D를 추진하도록 하고 또한 특허 문헌의 기술 정보를 상세히 분석하여 기업이 올바른 R&D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로는 1단계로 시장, 경쟁사 분석 등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도출해내고 2단계에서는 도출된 핵심 기술 키워드를 기반으로 경쟁사 핵심 특허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쟁사 핵심 특허 대응 전략 마련 및 우수 특허 창출, R&D 방향 제시 등 5가지의 IP, R&D 전략을 기업에 제공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R&D 특허 기술 동향조사 사업은 방대한 특허 빅데이터를 연구개발에 활용하여 정부 R&D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효과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부 R&D의 시행 시 특허 동향 의무화를 규정해 놓기로 했습니다. 특허 동향 조사는 R&D 효율화를 위해 특허 데이터 분석을 한 후 이를 통해 해당 기술의 경쟁사와 선두주자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하고 지원받는 연구소가 지닌 강점과 약점, 보유 특허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물론 특허 장벽이 되는 기술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이나 특허 분쟁 이슈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특허 전략이 같이 제공됩니다. 이번 산업부의 ATC 플러스 사업과 연계된 특허 동향 조사 사업은 ATC 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연구소를 대상으로 초기에 특허 동향 조사를 지원하여 연구소에서 진행할 연구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ATC 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요청하는 대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특허 동향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기술 및 특허 분석 범위는 특허 동향조사 시작 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과제관리자와 협의하여 진행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진행하는 이공계 인력중개센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이공계 인력과 우수 R&D 기업 간 R&D 인력 중개알선을 통한 이공계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이공계 인력의 취업활동 지원을 통한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문 직업상담사가 온 오프라인 취업상담실을 연중 상시 운영하며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부처 등과 공동 박람회를 개최하고 산기업 자체 이공계 인력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산학연 이공계 인사 담당자 간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는 R&D 잡 홈페이지 기업 회원으로 가입 후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회원이 되시면 R&D 잡 채용 공고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학력별 이공계 우수 인재 추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현장 면접을 통한 취업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자체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며
기업 채용 현장 동향 파악 및 의견 수렴을 통한 인사 담당자 교류회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TC 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TC 협회는 기존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로 이루어진 협회로 ATC 플러스 사업 선정 기업도 회원 가입을 받을 예정입니다. ATC 및 ATC 플러스 사업 추진 시 기술 교류 기반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통해 이종 분야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선정 기업의 성과 및 기술 교류회를 추진하고 간접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R&D 연구 지원 전문가 실무 교육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ATC 협회 담당자인 이선미 과장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해 ATC 협회를 통하여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ATC 플러스 사업의 선정 평가는 먼저 신청 자격에 대한 요건 심사를 거치고 기업 연구소의 성장 전략서 및 R&D 과제 계획서를 서명 평가하여 각 트랙의 지원 예상 과제수 2배수 내외의 대상을 선정합니다. 서면 평가를 통과한 과제는 모두 현장 실사 및 발표 평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업부설 연구소의 현장 실사를 통해 기업부설 연구소의 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점검한 후 발표 평가에서 기업 연구소 성장 전략서 100점, 가중치 55%, R&D 사업계획서 100점, 가중치 45%로 하여 최종 가감점 포함하여 상위 과제를 선정 및 지원합니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ATC 플러스 인정서 및 현판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ATC 플러스 사업은 타 사업과 달리 기업부설 연구소 성장전략서를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연구소 현역, 성장계획, 연구소와 기업, 그리고 제시한 R&D 사업계획의 성장 방향 부합성이 있습니다. 성장전략서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분야별 시장의 특성, 개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성장계획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성장전략서의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시면 되며 특히 본 사업은 산학연 개방협력 과제로 연구소 성장에 있어서 개방협력의 역할과 의미를 잘 반영하셔야 합니다. 성장전략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기업부설 연구소 지정 및 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협력하여 분야별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원, 인력 구성, 기업의 규모, R&D 집약도 등에 대한 분포 데이터를 분석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보다 고도화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류상 담을 수 없는 부분들까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합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1월 15일 공고가 되었고 접수 마감일 2월 14일까지 총 31일간 공고기간을 가집니다.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서류 검토 및 서면 평가를 실시하여 과제 선정 예상수의 2배수를 선정합니다. 3월에서 4월 중으로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4월에 최종 발표 평가가 진행됩니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 4월 중으로 협약 체결 및 정부 출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식은 아이테크 사이트에 게시된 공고에 첨부되어 있으며 접수 마감은 2월 14일 18시까지 오니 반드시 그 이전에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ATC 플러스 사업은 2020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신규 선정 기준 5년간 총 225개, 정부 출연금 4,239억 원을 세계적인 기업부설 연구소 육성에 지원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먼저 저희 책임자 관련한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책임자는 반드시 연구소장으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고급 연구 인력이라고 하면 50% 이상의 참여를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거든요. 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ATC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 연구원으로 전담 연구 요원만 그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 중에 그 특이한 경우가 대표 이사님께서
연구소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연구소장이라고 표시는 되지만 전담연구요원이라고는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코에타에서 발급하는 그 인원 현황 자체에서. 그런데 전담연구요원이라고 함에 있어서 연구소장님도 포함되기 때문에 뭐 그 직위가 대표이사님이든 뭐 다른 전무님이든 그런 직위가 중요하진 않고요. 코에타에서 발급하는 인원 현황에서 전담연구요원과 연구소장이라고 명시된 인원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과제를 진행 중이신데 7월 8월 정도에 종료가 되시나 봐요. 그럼 7월 8월에 종료되는 과제에 참여하신 분들이 3750에 겹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이게 4개월 남았을 때 배제되는 사유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아마 물어보시는 거는 3750이 아니라 몇 개월 저희가 이제 접수 마감일로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그 과제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과제 개수 뭐 중소기업은 기업. 중소기업은 3개 뭐 그다음에 중견기업은 5개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 개수를 카운팅을 하지 않는다는 기준이고요. 그리고 3750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하는 그 종료가 언제고 중요하지 않고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겹치는 게 3750에 위배되면 위배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가 그 고급 연구 인력에 대해서 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고급 연구 인력에 대해서 선정 기준은 고급 연구 인력에 대한 선정 기준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어떤 질문을 저희가 오프라인 설명회 할 때도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뭐 석박사여야 되냐, 아니면은 뭐 경력이 몇 년 이상 되어야 되냐, 자격증이 뭐가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고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연구 인력 중에 그 기업이 그 연구소가 판단해서 우리는 이 인원은 고급 인력이다라고 해서 사업계획서에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지정하실 때에 참여하는 연구원, 이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30% 이상이 지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이 이 과제에 수행 참여하신다라고 되면 3명 이상은 고급 인력으로 지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3명에 대해서는 본 과제의 참여율을 50% 이상으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전체 연구 수당의 50% 이상을 고급 인력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저 인건비 비중이 45%라고 공고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기입되어 있는데 이를 부합하려면 채우려면 신규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신규 인력을 언제부터 채용했는 그 기간이 신규 인력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인력에 대한 인정은 공고일로부터 저희가 1월 15일 날 2020년도 1월 15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 시점인 19년도 7월 15일 그 7월 15일 이후부터 채용된 인원은 이 과제가 끝날 때까지 모두 다 신규 채용 인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저희 해외 기관의 인건비 기준 45%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45%가 맞춰진다는 것은 각각 기관이 그 인건비가 45%가 아니고요. 그 전체 기관들 컨소시엄을 맺은 전체 기관의 사업비 현금과 현물을 다 합친 총 사업비 대비 전체 참여 연구원들 뭐 주간기관, 참여기관, 해외기관 할 것 없이 모든 참여 연구원들의 인건비 총합의 비가 45%가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해외 기관의 간접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네, 해외기관의 간접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접비 비율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17%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건 나라와 그리고 그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기관에 대해서는 협약 시에 그 사업비 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트랙2 해외 컨소시엄 관련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해외 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등의 부가적인 서류들을 어떻게 제출을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시거든요. 네, 해외 기관의 제출 서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나라와 그리고
그 기업의 형태 또는 연구소의 형태에 따라서 제출하실 수 있는 서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서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저희 사업계획서 제출하실 때 부가적으로 사업계획서나 성장전략서가 아닌 부가적인 서류로는 참여이사 확인서 그리고 MOU 이 두 가지만 우선 해외 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나 이런 것들은 각 국가마다 이제 법적으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내지 않으셔도 추후에 저희가 협약이나 또는 저희가 평가 시에 그 나라마다 저희가 알맞은 서류들을 추가적으로 요청드릴 예정이고요. MOU 양식이 있냐 또는 MOU에 꼭 담겨야 되는 내용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양식은 따로 있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그냥 하시면 되고 그 기업과 그리고 해외 연구기관 간에 서로 상호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들어갈 때 본 과제에 대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 어느 기간 동안 어떤 과제를 협력을 하겠다라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뭐 공고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 IP권이라든지 수익을 어떻게 나눈다든지 그 내용은 MOU에 담겨도 좋겠지만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계약서나 마찬가지라서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도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같이 협력을 하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호 협력을 하겠다라는 MOU 내용이 담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OU에 대해서 거기 기관장이나 그리고 또는 참여의사 확인서에서 기관장의 해외 기관의 기관장의 도장이나 사인이 반드시 필요한가 이런 질문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좀 다른 실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최소한 총괄 책임자, 그 참여기관의 총괄 책임자의 확인하는 사항 정도까지만 해주시고 추후에 저희가 협약 등을 진행할 때는 선정이 되셔서 협약 등을 진행할 때에는 저희가 그 대표자나 그 이상을 저희가 좀 요청하는 서류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저희 접수하실 때에는 불가피하실 경우에는 총괄 책임자 정도의 확인을 받으셔서 제출 서류를 MOU와 그리고 참여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총괄 책임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데요. 대표이사도 총괄 책임자를 할 수 있는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참여한 연구원 중에 이 과제를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되면 그분이 바로 총괄 책임자인 거고요. 대표이사님이 하든 연구소장님이 하든 아니면 책임연구원이나 선임연구원이 하시든 그런 건 규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뭐 제재를 하거나 불이익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요. 연구소장님이 꼭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고 대표이사님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사업에 참여연구원으로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코이타에 등록된 전담연구요원 또는 연구소장님입니다. 아까 전에 질문이 잠시 올라가는 걸 봤는데 전담연구요원은 어디서 지정을 하나요? 저희가 지정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해주는 코이타 산기업 한국 그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기업부설 연구소 인원을 할 때 전담요원, 연구소장, 뭐 보조연구원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현황을 저희한테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그 앞에 적혀 있는 게 전담연구요원이라고 돼 있는 분과 연구소장이라고 적혀 있는 분만 본 과제에 참여하실 수 있고 인건비 책정이 가능하십니다. 그건 주관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공고에 따르면 총 연구개발 기간은 4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4년 이하로도 가능한가?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당연히 뭐 주시는데요. 4년 이하로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 저희가 그리고 너무 단기과제 저희가 단기와 중장기로 나뉠 때 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뭐 1년, 2년은 단기 과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년 이상 과제들,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중기 과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희 사업은 중기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년에서 4년 정도의 계획은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을 제시를 하셔도 4년을 모두 다 받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평가 시 이런 과제나 또는 연구소 성장은 한 3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기간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제 참여 의사 확인서는 주관 기간, 참여 기간 각각 다 설명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각각 서류. 네. 예.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인데요. 이건 이제 지원 분야 관련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공기 압축기를 제조하시는 이제 연구개발하시는 곳인데 스마트 에너지 환경 분야에 접수를 해도 될까? 예, 해당이 되는지 좀 네, 여쭤보시네요. 우선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R&D 전략 투자 분야 25개의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그 공시를 했고, 그리고 그 참고일을 보시면 게시된 아이테크 사이트에 공고 게시된 곳을 보시면은 첨부 파일로 있습니다. 그 첨부 파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상세한 내용에 적혀 있는 예시들만 꼭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 25개 분야 명시된 곳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저희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 압축기가 저희 ATC 플러스에 되냐 안 되냐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요. 수행자분들께서 우리는 이 분야에 쓰일 수 있는 공기 압축기를 개발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사업계획서와 성장전략서에 잘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을 평가위원님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선정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FP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분야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어디가 가장 본인 과제 개발하시는 것과 알맞은 분야인지는 수행 기관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주관 기간 및 참여 기간에서 정부 출연금 대비 민간 현금 현물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트랙 2인 경우에는 네. 이제 해외 산학연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민간 부담 현금 현물을 산정을 하면 되는가라는 네. 문의를 주셨거든요. 네, 민간 부담금에 대한 책정은 그 기업의, 그러니까 그 참여 기간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나뉘었을 때 뭐 67%, 50%, 33% 가는 것은 저희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외에 비영리기관, 학교라든지 연구소에 대해서는 100% 간다. 그 기관마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외 기관은 그 외로 해당이 돼서요. 기업이든 아니면 연구소든 상관없이 지금 해외 기관은 매칭 비용이 없는 사업입니다. 네, 본 사업에서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기관에 대한 매칭 비용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저희 정부 출연금만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그 사업 계획서 내용 중에 선행 특허 조사 또는 특허 동향 조사를 실시를 하여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꼭 필수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것은 규정에 의거해서 필수이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모든 이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는 드리지 못하지만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과제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이 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되냐 그런 질문도 많은데요. 꼭 그렇진 않고요. 충분히 내부적으로 특허 동향 조사에 대해서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보고서를 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또 규정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희가 의무 채용이 있잖아요. 의무 신규 채용이 있잖아요. 5억 원당 한 명의 신규 의무 채용을 해야 되는데 매년 채용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질문을 또 해주시네요. 네, 청년 채용에 대해서는 5억 원당 한 명인데요. 그게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시작할 때 청년 의무 채용을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선정되셔서 시작할 시에 한 명을 반드시 뽑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억 원이 그 누적된 정부 출연금 그 기간에 대해서 5억 원이 넘었다라고 하시면은 또 한 명 더 채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결산으로 봤을 때 우리가 15억을 받았다 하면 총 3명을 채용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 맨 처음 시작하실 때는 한 명을 채용을 하시고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억을 우리가 받을 건데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3명을 미리 뽑아놨다 신규 채용이 그러면 앞으로는 더 이상 의무해서 채용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고급 인력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인센티브, 그러니까 고급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수인가? 필수라고 하면 이제 미니멈 값이 있는지 또는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고급 인력에게만 연구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전에도 하시네요. 말씀드렸는데요.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필수로 연구수당을 지급을 하여야 하고요. 그 책정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 연구수당에 대해서 50%를 고급 인력에게 그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느 인원에게 얼마를 준다라는 건 저희 규정에 돼 있는 내에서 규정 내에서만 책정을 하시면 얼마를 주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계산 관련 질문인데요. 저희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필수로 좀 책정을 해야 네,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해외 산학연에서도 책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또 다른 사업 비목, 세목 비목인데 체류 비용, 그리고 협업센터 구축 비용 등은 어떤 세목으로 좀 계상을 해야 되는지 문의를 해주시네요. 우선 연구실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는 그 주관기관과 또는 기업 또는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반드시 책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해외기관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좀 책정을 해주시는 게 아마도 평가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소에 대한 저희가 육성 사업이기 때문에 협업하는 연구소에서도 안전이나 그 연구실 환경에 대해서도 얼마나 신경을 쓰고 앞으로 계속 그 연구소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할 텐데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R&D 시스템을 평가할 때 그런 안전이나 그런 것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 비용이나 구축 비용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연구 활동비가 될 수도 있고 재료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리고 체류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여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크게 평가를 할 때 어떤 항목에 잘못 그 책정을 했다고 해서 평가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선정되셔서 협약을 하실 때 담당 간사가 요런 비용은 뭐 간접비 또는 연구활동비로 책정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은 체류 비용이나 구축 비용 아니면 연구실에 대한 환경 안전 관리비 이런 것들을 어디든 책정을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간기관 자격 중에 이제 하나인데 8인에서 30인 사이에 연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참여 기간도 똑같은 조건을 적용을 받는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조건들 8인에서 30인이냐 또는 뭐 R&D 집약도라든지 아니면 5년 이상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건 모두 다 주간기관 조건입니다. 참여 기간의 조건은 참여 기간 중에 비영리 기간 같은 경우는 연구소나 학교는 조건이 있지 않고요. 기업에 대한 조건은 기업 부설 연구소를 가지고 있냐 없냐 그 유무에 대한 조건만 있지 다른 조건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참고로 도 말씀드리면은 전담 연구 인력에 대해서 명수를 8인에서 30인이 돼 있는데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의 전담 연구 인력 저희가 확인하는 거고요. 그때에 8인 이상 30인 이하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인 이하라든지 아니면 31인 이상의 그 연구소를 보유한 곳은 신청 자격이 신청하실 수가 없다라고 주간기관 신청 자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급 연구 인력 30% 이상 지정이라는 문구가 이제 있습니다. 이 문구의 정의가 고급 연구 인력의 수를 30% 이상 참여를 시키라는 건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네요. 예, 아까도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10명이 전담 연구원이 10명이 지금 주간기간 기준입니다. 10명이 참여하면 그 중에 30%, 3명 이상을 고급 연구 인력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때 고급 연구 인력의 본 과제에 대한 참여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불어서 질문을 한 개 더 드리면 네. 참여 연구원은 연구소 소속 인원만 되는 건지. 네. 예.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본 과제 주간기간에 대한 조건입니다. 전담 연구요원과 연구소장님만 본 과제 주간기간에 참여 연구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인원들은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전담 조직 및 인력이 타 업무 병행 시에 불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네요. 네, 전담 불이익이 있냐라기보다는 그 업무만 하시는 곳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죠? 그 업무에 대해서 IP권만 가지고 변리사님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 또는 지금 이 사업은 기업 부설 연구소의 성장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없지만
IP 전담 부서를 우리가 만들든지 아니면은 원래는 IP에 대해서 IP 전담 인력이 없었는데 그 인력을 우리가 채용하겠다든지 그런 것들 발전 방향에 대해서 넣어 놓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만약에 컨소시엄을 산으로 컨소시엄을 꾸릴 때 저희 자회사 또는 계열사 등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여쭤보시네요. 사업자 등록이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을 때 사업자 등록 그리고 연구소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뭐 저희가 자회사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제재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거는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ATC 플러스 트랙 2에 대한 경쟁률이 얼마 정도 될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 경쟁률은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통계상 보면 ATC 이전 사업 같은 경우는 한 3대1 정도가 평균 경쟁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월요일에 대구에서 저희 그 오프라인 설명을 했었고 어제는 서울에서도 오프라인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봤을 때 한 200분씩 거의 오셨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 등록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접수가 거의 완료가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170분 정도가 사전 등록을 하셨는데 그 이상 또 찾아오셨고요. 한 2시간 반을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데 해외 트랙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지만 제가 실제로 해외 트랙을 하시는 분을 거수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고요. 제 생각은 한 2대1에서 3대1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이제 결과가 들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격 조건 때문에 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30인의 30인 이하의 연구원이 연구 소속 그 코이타에 신고된 전담 연구원이 그렇죠. 예. 근데 거기 이제 전담 요원 말고 보조 연구원도 있을 거고 다 신고에 따라서 다른데 그분들도 포함을 하는가? 전담 연구요원만 가능합니다. 다른 분들은 안 되십니다. 전담 연구요원과 연구소장님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아니요. 네. 제가 질문을 좀 네.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 연구소 인원을 서칭을 했을 때 연구소 인원을 연구소 인원도 전담 연구요원만 합니다. 거기 공고 보시면은 공고에 여기 이제 그 선정 요건에 왜 돼 있으면 전담 연구요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 선정 요건에 보시면은 연구 인력에 대해서 8인에서 30인인데 전담 연구요원. 그런데 혹시나 연구소장님이 그 전담 연구원이 아니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연구소장님이시니까 카운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러면 한 가지 쉽게 예를 들면 연구소 소속 인원이 40인인데 연구 전담 요원이 아니라 보조 연구원들이 15명 정도 신고가 되어 있으면 가능하신 거네요. 가능하신 거죠. 전담 연구원이 25명이시면 그렇죠. 가능하신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비 관리 규정에 따른 건데요. 참여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을 할 때 본인 계좌에 입금을 해야 되는 게 필수 사항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회사가 먼저 선지급을 받고 월급 줄 때처럼 이렇게 이렇게 지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기업의 선택이고요. 대부분이 아마 개별적으로 입금을 하게 되시면 세금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을 하시고 그 지급한 증빙으로 자계자 이체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담 연구원이라고 등록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네, 산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를 그 등록하신 그 기관에서 전담 연구원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들은 조금 스킵을 하고요. 네. 고급 인력은 매년도 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저희가 주시네요. 기존으로 봤을 때는 아마 고급 인력 같은 경우는 퇴사 이외에는 그 변경하지 않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협약 시에는 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본 과제는 4년을 신청 받으시면 4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일괄 협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시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 고급 인력을 지정해서 연구 수당을 더 많이 드리고 하는 이유는 이 고급 인력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공고 드리는 거는 4년 동안 계속 그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급 인력을
지정해서 안 바꾸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매년은 아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저희가 선정하고 좀 운영을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조금 더 그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TC 사업 같은 경우는 핵심 연구 인력이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퇴사 시에만 가능했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 상당히 부득이한 경우 저희가 좀 그 실태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변경 신청을 했었습니다. 승인 사항이었죠. 네, 승인 사항이었죠. 승인 변경 사항이었죠. 주간 기간 연구비 이제 할당이 60% 이상 포션을 해야 된다라는 질문인데 그 민간 부담금이 포함된 비율인지 아니면 정부 출연금 기준인지 문의를 주시네요. 여기 이제 공고에 보시면 연간 5억 원 이내 정부 출연금을 드린다라고 하고 그 주간 기간 60% 이상 가져가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정부 출연금 기준으로 60% 이상을 가져가야 된다면 만약에 정부 출연금이 총 5억 원이 이 과제에 지급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주간 기간은 3억 원 이상 60%인 3억 원 이상은 주간 기간에 배정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타 과제 책임 그 총괄 책임자 책임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총괄 책임자이신 것 같아요. 타 과제 총괄 책임자가 ATC 과제 총괄 책임자로 해도 되는지. 삼체고 50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연구소 설립 인정 기준 5년 동안 네. 활동을 또 보도록 되어 있잖아요. 신생 회사 설립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아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 5년 이상이 된 기업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 5년 이상을 하는 것은 저희 접수 마감일 2월 14일보다 5년 전인 2015년도 2월 14일 이전에 인정받은 그 설립일이 아닙니다.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정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M&A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연구소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합쳐져서 이름이 새로 설립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전과 이력이 확인되면은 그거는 인정해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코이타에서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고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번호 기준으로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업자 번호 기준이긴 한데 또 그 사업자 번호가 바뀌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코이타와 이미 협의를 한 사항인데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회사만 합병이 되고 연구 인력은 전혀 오질 않았다. 이런 경우는 연구소가 계속 이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력이 얼마나 같이 이동됐고 유지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참여 연구원은 참여 기간에 연구원은 전담 연구요원이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기업부설 연구소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전담 연구요원에 대한 기준은 주간 기간 기준입니다. 그 트랙 2 관련 질문인데요. 글로벌 협업 연구센터 네. 구축은 필수인가요? 아니면 네, 선택인가요? 필수입니다. 필수다. 해외와 산학연을 하는 지금 이 질문과 함께 제가 이 사업 그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사업의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요. 연구소를 좀 세계적인 연구소, 인류 연구소로 육성한다라는 것인데 그 방법에 있어서 저희 그 공고를 보시면 트랙 1의 풀네임이 국내 산학연 개방 협력입니다. 그리고 트랙 2의 풀네임도 해외 산학연 개방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컨소시엄 개방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라든지 성장 전략서를 또 이제 그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어떤 걸 적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주간 기간에 기업부설 연구소가 우수한 연구소로 육성되기 위해서 이 컨소시엄의 협력이 얼마나 잘 되는가. 특히 해외 기관 같은 경우는 해외와 컨소시엄을 맺음으로 인해서 글로벌한 연구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협업센터 구축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 저희 공고에도 나와 있지만 2개월 이내에 또 그 내외에 해외에 있는 우수 인력이 체류하는 기간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것이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저희 R&D 집약도를 보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집약도가 공시된 자료의 세부 산정 기준이 비슷하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원재료비, 뭐 인건비, 감가상각비, 위탁 용역비, 뭐 기타 비용의 합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공시 자료와 똑같이 써도 되는 건지. 공시 자료라고 하시면 어쨌든 저희가 이제 공고가 나갔을 때 첨부 자료로 R&D 집약조 산정 그렇죠. 기준 그 양식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 회계나 세계 세무사에 가시면은 또는 회계 쪽 팀에 가시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고요. 예. 그 기준은 저희는 공식적인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는 것만 인정합니다. 다른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요. 근데 그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 중에 인정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전담연구요원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추가로 확인을 통해서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신규 인원 채용 시 1차년도가 저희 9개월이죠. 아마 네, 예정되어 네. 있는 게 9개월인데 그러면 연봉이 9개월치만 인정을 해 주시는 건가? 그렇죠. 네. 예, 수행하는 건 9개월이니까요. 만약에 뭐 저희가 계산하기 쉽게 1,200만 원이 연봉이다. 그럼 9개월만 하시기 때문에 900만 원에 대해서만 책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연구소 그러니까 연구실 안전관리비 책정 기준이 간접비에 이제 직접비 1%에서 2%인가요? 예, 맞습니다. 1%에서 2% 책정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시네요. 예, 최소. 예, 규정대로 책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계획서 제출을 할 때 해외 산학연이 사용하는 사업비 세부 산정 기준, 세부 산정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을 하여야 되는가? 네, 포함하셔서 작성을 하셔야죠. 그래서 뭐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파트 넘버까지는 아니고요. 어떤 재료를 어느 정도 사겠다. 그리고 인원은 누가 들어가겠다. 그분들이 어떤 전공을 했다라는 정도는 있어야지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수행하실지를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적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성장 전략서와 네. 사업계획서 총 합 매수가 100매 이내인지 아니면 각각 따로 100매 이내인지를 좀 여쭤보시네요. 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뭐 10,000페이지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볼 수는 없겠죠. 그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적정선에서 뭐 20장으로도 충분히 그 내용을 담으실 수 있으면 20장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각각 100장 내셔도 되고 그건 그 기업이 쓰시는 그 선택 사항이지 저희가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 사업계획서 보시면 100장 이내로 작성해 주십사 하는데 100장이 넘었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여 연구원 중에 외국 국적자 가능한가? 네, 외국 국적이신 분들도 다 저희 참여 연구를 하시는데 국내에 있는 소속이시면 대신 그 과학기술인 번호는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과학기술인 번호가 나와서 그 시스템에 등록이 되셔야지 저희 참여 연구원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 사항이 가능하신 분이면 가능하시고 만약에 해외에서 잠시 들어오신 분이나 뭐 초청하신 분 같은 경우는 연구 그 전문가 활용 비용 등 그런 걸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기간이 1차년도는 9개월이죠. 네, 4월부터 12월까지고 그 차년도부터는 12개월씩이 맞나요? 예, 그래서 사업계획서 쓰실 때 올해 2020년도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9개월 하시고 2차년, 3차년, 4차년도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연구 기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급 연구 인력 이제 변경을 검토하실 때 추가 선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선정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또 주시네요. 네, 중간에 이제 추가를 하시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뭐 고급 인력의 경우는 왜냐하면 신규로 저희가 뭐 만약에 그 좀 고급 인력을 이 사업을 통해서 중간에 채용을 했다. 그래서 고급 인력 인센티브를 주고 싶다 하시면 승인성으로 변경 신청을 하시면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저희 공동연구센터 구축을 위해서 체류 기간을 2개월 정도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2개월이 좀 안 되어도 되는가? 네, 2개월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뭐 반드시 2개월 이상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적정선에 진짜 협업을 하고 있구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 뭐 저희가 뭐 4년 동안 하루만 오고 뭐 더 이상 협력이 없고 그런 건
이 협력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글로벌 협력센터에 대한 구축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를 가는 기간도 있지만 해외 인력도 우리한테 들어오는 기간 그게 체류 기간이고요. 네. 그리고 상시로 저희가 뭐 협약을 할 때 아마 요청을 드릴 텐데 상시로 화상 회의가 가능한 장비를 구축하시는 것은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그 경우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크게 비용은 들지 않고요. 그 비용 자체도 이 사업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 관련 용어 질문인데요. 3책 50에 대해서 좀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인이 연구자 1인이 책임자로서는 3개까지만 할 수 있고요. 연구를 책임자 포함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뭐 참여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거는 맥시멈 5개까지다. 그래서 3책 50 그러니까 책임자로는 3개까지 그리고 공동 연구자로는 5개까지인데 그러면 이게 더해서 8개까지냐? 그게 아니라 어쨌든 5개로 미만은 참여하시는 건 미만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연구소가 신고일 기준인지 아니면 최초 인정일 기준인지 인정일 기준입니다. 네, 최초 예, 인정일 기준. 인정일 기준. 예. 컨소시엄 해외 기간이 마지막에 이제 수요 초인 경우 가능한가 이제 컨소시엄 구성할 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 수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실 수 있어요. 네. 수요 기업으로만 그냥 들어오고 연구는 하지 않겠다. 그건 이 사업과 맞지 안 않죠. 되죠. 지금 해외 트랙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요. OEM으로 지금까지 계속 외주를 받아서 해외화 하시다가 이제는 ODM으로 우리가 4년 동안 돈도 우리가 너네한테 해외에 줄 테니 같이 협업을 해보자. 그러면 4년 동안 개발을 했는데 당연히 그 나라에 맞는 제품이 개발되고 수출이 잘 되겠죠. 그래서 수출 장려가 이 트랙의 목적입니다. 사업화까지 이루어질 수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너무 좋죠. 그래서 수요 기업이 들어오시는 거는 너무 좋은 형태이긴 한데 그런데 연구는 아니다. 협업은 아니다. 협업에서 연구는 아니다라고 하시면 그 문제는 본 사업과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소기업인데 접수일 기준 정도 됐을 때 또는 그 이후에 중견기업으로 이제 또 분류가 바뀌실 수도 있나 봐요. 그때는 과연 어떻게 저희 협약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약을 할 때 중견기업이 돼 있으시면은 당연히 중견기업으로 되시고요. 그리고 1차 년도에는 그렇게 협약을 해서 이미 진행이 됐다. 중소기업이라서 협약이 진행됐다. 그럼 하시다가 2차 년도에 중견기업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다시 사업비 지급을 할 때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술료를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료를 낼 때도 원래 중소기업으로 시작하셨는데 이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기술료 내실 때는 또 중견기업 그때 당시에 그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기술료가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기관과의 MOU와 그 다음에 글로벌 협업 연구센터 구축은 별개인가라는 질문을 좀 주셨는데 전후가 조금 다른 거죠? 해외 기관과의 MOU는 MOU대로 별도로 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협업 연구센터는 또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MOU를 맺으시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사업이 선정되시고 이제 이 협업을 하시는 때에 이 글로벌 협업 센터를 구축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장 전략서에 이제 연구소명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새로운 이름으로 작성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설립되어 있는 연구소명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건 뭐 선택 사항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소 명예 대신 저희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기술 그 기술에 대해서 좀 표시가 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차 우수 연구소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자율주행차용 뭐 레이더 우수 연구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장명을 하시면 돼요. 뭐 저희가 특별한 장명의 가이드가 있지는 않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이름을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본 연구를 하시면서 좀 특화되는 장점이 나타날 수 있는 이름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을 좀 주셨어요. 네. 해외 기관과 협약한 기관이 글로벌 협업 연구센터가 되는 건가? 아닌 거잖아요. 글로벌 협업 연구센터는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주관 기관에 구축을 하시는 건데요. 그게 이제 거창하게 따로 뭐 룸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기존에 있던 곳들에 해외 기관에서 오시면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기업 연구소 성장 전략서에 이제 나타내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서 협업센터도 새로 구축을 하고 이 과제를 협업할 수 있는 걸 잘 만들어서 하는 걸 하겠다라고 한 제안과 우리는 그냥 원래 있던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게 충분히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어떤 것이 더 이 사업과 맞는지는 수행자분들께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아까 MMA를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MMA로 이제 신생 기업에 파견된 연구원이 연구 전담 인력으로 설정이 가능한가? 이거는 뭐 저희가 하는 게 콜타에 아니니까, 물어보셔야죠.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콜타에 이제 신고할 때 전담 그렇죠. 연구요원 예. 신고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조건이 부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년 동안 저희가 연구개발, 만약에 선정이 4년이 된다라고 하면 4년 동안 연구개발을 하시는데 한 가지로 진행을 꼭 해야 되는 건가? 어제도 오프라인에서 그런 뭐 2가지 3가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는 당연히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전담 연구요원 30인 이하 기준은 공고일 기준인가, 접수 마감일 기준인가를 좀 네, 접수 물어보죠. 마감일 기준입니다. 30일 이하인 기준이 결국에는 설립인 그 리스트 뽑을 때 접수일 마감으로 공고에 지금 저희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PPT 자료도 올라가 있지만 이건 다 참고 자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고입니다. 공고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정확히 보시면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에 예. ATC 플러스 성기획지원사업 연구자 중심의 전략적 R&D를 진행을 했었다. 예. 근데 이제 과제명이 변경이 가능한가?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네. 뭐 그 성기획 사업 하셔가지고 저희가 한 그 키스타와 또 MOU를 먼저 맺어서 그 한국 특허 전략원과 MOU를 통해서 본 사업을 하시면 패키지 사업으로 IP R&D 그리고 특허 동향 조사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저희 사전 공고했을 때 성기획 사업에 대해서도 한 49곳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제에서 동향 조사를 해보니까 더 좋은 곳이 나왔으면은 그걸로 하셔도 되고 또는 아예 다른 아이템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고급 인력의 과제 참여율 제한이 있는가? 뭐 저희가 상한은 3750에 100%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고요. 미니멈은 50% 이상 하셔야 됩니다. 50% 이상 하셔야 된다는 거 좀 염두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랙 2 MOU 대신 참여 의사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한가? 이거는 참여 의사 확인서 그 국외기관용 참여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MOU 체결 문서로 대체를 그걸로 할 수 있는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해외 기관 제출 서류를 다른 것들은 좀 힘드실 수 있는 거는 제외하시고 2가지는 꼭 제출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MOU와 그다음에 참여의사 확인서입니다. 근데 참여의사 확인서에서 어제도 저희가 이제 그 해외 연계 기관 중에 프라운오프 코리아가 있는데요. 그렇죠. 프라운오프에서도 이 저희 제가 이제 양식을 뽑아왔는데 여기 보면 선정될 시 관련 법령이나 규정 제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규정이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 규정을 모두 다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그걸 다 확인을 받고 거기 있는 변호사님한테 확인을 받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죠. 그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지죠.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문구를 만약에 그 프라운오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문구를 여기 저희 양식에서 그 프라운오프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은 우리가 지키지 않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선상에서 하시면 저희가 이 기관이 참여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MOU만 맺었다고 해서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이 참여의사 확인서와 MOU는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협업연구센터 구축에 대해서 이제 최소한의 규정이 있는가, 구축에 대한 요건이 있는지를 좀 어제도 여쭤보시네요. 말씀하실 때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저희가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시설이 또는 어떤 공간이 그 협업에 알맞은가는 지금 수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협업을 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그리고 한 4년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가 진짜 글로벌 협업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다 하시는 걸 제시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기업부서 연구소가 있고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코이타에 신고하는 조건이 다른데 전담부서는 이제 해당 사항이 신청할 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불가능하시다. 기업부설 연구소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참여 해외 기관에 이제 개발했을 때 RP라는 센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서로 협의를 하셔야 되죠. 그렇죠. 서로 협의하셔서 네. 계약을 미리 맺으셔야 되겠죠. 협업을 하실 때는. 진행하시기 전에 처음부터. 뭐 주관기관이 무조건 다 가져야 된다. 또는 뭐 참여기관에 5대5로 해야 된다. 그것은 저희가 결정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수행기관, 주관기관과 그리고 그 협업하는 해외기관과의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국외 기관용은 참여 기간만 서명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주간 기간은 별도 추가를 안 해도 되는지. 네, 추가 없이 양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양식대로 저희가 그 공고 때 게시해 있는 업로드에 있는 양식 그대로 이용을 해주시면.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주관기관, 참여기관 이것들이 있는데 한 서류에 이게 그 또 다 모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각각 하셔서 어쨌든 저희가 이걸 받는 이유는 본 과제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같이 동시에 적혀있냐 안 적혀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식 이대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주관기관 하실 수 있으면 또 거기 적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대표적인 질문들 오프라인 설명회나 또는 저희가 전화 뭐 ALS 통해서 대표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몇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외주 용역이 가능하냐, 외주 용역 개발이 가능하냐라고 하시는데 외주 용역 같은 경우는 뭐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근데 단순 제작에 대한 용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목업을 뜬다든지 아니면 PCB를 만드신다든지 그런 경우는 당연히 그 모든 걸 저희가 그 주관기관이 하실 수 없죠. 그렇게 외주를 맡기실 수는 있지만 연구 자체를 용역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연구 자체에 대한 용역을 주실 거면 참여기관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참여기관이 조건이 안 되고 그럴 시에는 외주 용역은 연구에 대한 용역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TRL 단계가 어느 정도 되는 사업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최종 단계에 대해서 한 6, 7단계 거의 8단계 정도까지 8단계까지 이제 시작하고 양산 직전까지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체적으로는 양산 개발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시면 더 좋은 거고요. 본 사업 내에서는 한 6, 7, 8단계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질문을 하셨던 분 중에 그 분야가 바이오 쪽 분야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단순 그 제조 분야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 같은 경우는 결과물이 아예 이제 그 4년 뒤에 나오실 수 있지만 삼상, 임상 뭐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은 그 4년 뒤에는 요거까지 불가능할 수 있는데 그 목표 자체가 출시라기보다는 한 삼상이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겠다라는 목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추가적인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글로벌 협력 연구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연구소 내에 둬야 되는지 아니면 기업 안에 별도로 둬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선택 사항이시죠. 뭐 어떻게 어디에 두는 것이 과연 협업을 하기에 더 좋으냐 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참여연구원 연구인력 8인에서 30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 산정도 그러면 코이타에 등록된 전담 연구원만 가능한가? 인건비 산정은 참여연구원만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역으로 말씀드리면 전담연구요원하고 연구소장님까지 참여를 하시면 가능하신 거죠. 그분들만 가능하신 거죠. 저희가 인건비 지급할 때는 참여연구원에게만 지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회계 결산이 이거는 매년 나오는 질문인 것 같은데 4월쯤 돼야 뭐 확정된 결산이 저희가 나오잖아요. 이제 받아보는 결산이라고 하면 직전 연도 결산이라고 하면 표준 재무제표가 그렇죠. 나오는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이 4월입니다. 그러니까 3월까지 신고 기간이고 4월 달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 마감일 현재로 직전 연도를 보기 때문에 접수 마감일이 2020년도 2월 14일입니다. 그러면 3월 달도 되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재무제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 1개년도는 18년도고 2개년도까지는 17, 18년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기준은 재무적인 기준은 최근 직전 연도에게는 18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최근 상견례 하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가 되죠. 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9년도에 대한 가결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규정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고급 인력 이제 5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평균 투입률이 50% 이상이면 되는 건가라는 거를 좀 여쭤보시네요. 평균 투입률이라고 하시면 어쨌든 참여율이 저희가 따질 때는 9개월이 그 당해 연도 통산을 해봤을 때 예를 들면 그 참여율이 50%라는 것은 이분이 기분 좋게 저희가 만약에 그 연봉이 1억이십니다. 그러면 이 1년 동안 과제비로 5천만 원이 지급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총합이. 예를 들어서 뭐 40%였다고 60%일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잠시 되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총합은 50%가 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최소 50 언더로 잡을 수 있는가라는 궁금증 때문에 이런 질문을 좀 하신 것 50 같아요. 밑으로는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50 이상 무조건 될 수밖에 50 없는 이상. 거잖아요. 40%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 실사를 저희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심사 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고 공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좀 큰 부분들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찾아보겠습니다. 네. 공고 18페이지를 보시면요. ATC 플러스 사업의 현장 실사 주요 검토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뭐 R&D 투자나 R&D 활동, R&D 기획, 프로세스 관리, 그리고 연구 성과 관리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때 확인을 하는 것들은 성장 전략서, 그리고 사업 계획서, 그다음에 현장의 전담 연구원과 그다음에 고급 인력, 그리고 현장 그 연구소의 형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히 보고 또 CEO분 또는 CTO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의지 그리고 이때까지의 그 연구소 육성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 그런 인터뷰들도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자세한 사항은 서면 평가 이후에 그 현장 실사 발표 평가 대상에게는 자세히 저희가 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두 가지 분류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연차별로 과제를 나누어서 하실 때라고 다시 또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연차별로 과제를 나누신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1차 년도에는 레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2차 년도에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렇죠. 3차 년도에는 그걸 병합을 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면 당연히 되겠죠. 꼴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자동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배를 만드시고 그런 경우도 안 되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해외 참여자, 하나의 해외 기관이 한 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를 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네, 참여 기간으로는 개수가 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참여를 여러 가지 기간? 하시는 경우인데 컨소시엄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해외 참여자 제가 이야기로는 해외 참여에 뭐 멜버른 대학이 만약에 이제 하신다고 했을 때 A라는 기업과도 MOU를 맺고 B라는 기업과도 MOU를 맺었다. 그랬을 때 해외가 두 개가 참여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아까 전에 저희가 두 개가 안 된다는 건 주관 기간 기준이고요. 참여 기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참여 기간으로 전자부품 연구원이 한 가지만 들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뭐 다른 학교들도 한 가지만 참여로 들을 수 있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이어도 마찬가지고 참여 기업으로는 다 신청이 복수로 가능하십니다. 저희 ATC 플러스 사전 설명할 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 저희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네. 무조건 필수로 한 개는 해야 되는 건가? 저희가 뭐 아주 강제는 아니지만 거의 필수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상 R&D 과제를 시작하고 2년 이내에 특허 전략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수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키스타에서도 저희 그 ATC 플러스 선정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버짓을 예산을 이미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지만 이 좀 체계화된 전략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키스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개의 연구소, 예, 2개의 연구소 이제 연구소는 설립을 이제 신고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2개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사할 때 어느 연구소 기준으로 하는지 예, 신청한 연구소에 대한 해당 부분만 실사를 하시는 건지 예, 모두 활동이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네요. 우선은 기준은 그 여기에 신청하신 연구소, 복수의 연구소로 가시는 경우는 본 연구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실사를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연구소가 복수로 있다고 해서 그 연구소만 저희가 평가하냐, 그 기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연구소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것들도 뭐 참고 사항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급 연구 인력을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다, 필수 사항입니다. 지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죠. 필수 사항이시고 그다음에 ATC 저희 ATC 사업을 이제 일몰이 됐는데 ATC 사업의 평가 결과가 플러스에도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그건 ATC 사업의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의 평가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R&D 수행을 어떻게 했느냐를 평가를 하거든요. 혁신 성과를 받으셨다. 그럼 이 기업은 R&D 사업을 잘 이때까지 해왔구나. 그러면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어떤 이유에서든 뭐 성실 수행이나 중단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점수가 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은 평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다른 과제에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 떨어진 결과가 다른 과제 신청하셨을 때 평가 받으실 때 영향은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예,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자꾸 떨어졌을 때 또 떨어지면 내가 앞에서 떨어진 것 때문에 떨어진 건가라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그렇지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주간기관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를 보유한 경우에 연구 투자 실적에 대해서는 각각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저희가? 아닙니다. 네, 계상은 아니잖아요. 네. 그 연구소 인원에 대해서 할 때만 기업부설 연구소 기준이고요. 매출에 대해서 할 때는 그 기업에 대한 겁니다. 연구소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선적 전략서 안에 외부 연구 관리 시스템 활용 현황에서 외부 연구 관리 시스템의 정의가 무엇인지 좀 여쭤보시네요. 정의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외부 연구 관리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건 너무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학교나 연구소와 함께 계속 우리는 협업을 하고 있어서 그쪽 시스템을 우리가 따라갔다든지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딱 어떤 프로그램, 어떤 시스템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장기 전략 로드맵 이 5년 또는 10년 중에 중장기라고 하면 몇 년인가라는 질문을 또 저희가 10년까지를 보는데요. 네. 그 10년 왜 10년이라고 10년을 어떻게 세우냐라고 하시는데 이 사업만 해도 4년이잖아요. 네, 지금 근데 말씀하시기 전에 공고문을 좀 같이 봐주셔야 돼요. 18페이지에는 이제 5년으로 되어 있고 19년도에는 10년으로 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19페이지. 18페이지에는 이제 5년 네네. 그리고 19페이지에는 10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요 공고문이기 때문에 네네네. 19페이지 성장 전략. 예. 그 보시면 이 18페이지에 있는 그 기술 혁신에 대한 거는 뭐 지금 저희가 R&D 개발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 기술에 대해서 한 5년간 그러면 어떻게 해나가겠다 연구소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한다라는 거고요. 이 19페이지에 있는 성장 전략은 이 전체 로드맵 연구소가 어떻게 나중에 이제 4년 뒤, 5년 뒤에 이 과제가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계속 이어나가겠다 그런 것들을 포함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로드맵을 그리실 때는 본 과제를 하는 4년 정도 그리고 끝나고 한 6년 정도 그래서 전체 한 10년 정도의 우리 로드맵이 이렇다라고 하시는데 조금 상세하게 보는 로드맵은 설명을 하실 때는 향후 5년간 그러니까 이 본 과제를 하고 한 1년 정도 더 있는 그 기간에 대해서 좀 자세히 기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 바이오 진단, 치료 카테고리로 화장품 쪽으로 개발하시는 게 가능한가? 화장품에 대해서도 치료라고 되는 것이 있어 화장품이 치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치료라고 합당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합당한지 안 한지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그 이런 분야들을 다 아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과제에 대해서는 가장 잘 하시는 분은 지금 수행자분이시거든요. 그분께서 이 25대 분야 중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맞춤형 바이오 진단 치료에 우리는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거기에 지원을 하시면서 우리가 왜 맞춤형 바이오 진단 치료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죠. 그 부처에서 발표하신 자료가 있어요. 25대 전략 투자 분야라고 해서 그 투자 분야마다 어떠한 개념과 정의가 되어 있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쪽 바이오는 어떤 분야이구나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질문은 계속 해주셔도 됩니다. 네. 우수 연구소 지정은 별도의 저희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과기부에서 코이타에서 하고 있는 우수 연구소 지정이 함께 되는가라는 질문이시면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본 사업에 지정되시면은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사업에 대한 ATC 플러스 인정서와 그리고 현판 산업부 장관 명의의 인정서와 현판이 수여됩니다. 우수 연구소 지정은 코이타에서 별도로 하는 인정 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 연구소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 연구 개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그건 뭐 굳이 구분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다 적으시는데 전체를 적으시는데 1연구소 지금 포함하는 연구소는 그 요런 것들을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참여는 안 하지만 다른 연구소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적어 놓으시면 참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 기업 연구소 양식의 1페이지에 뭐 연구소 정보에 있어서 연구기관명은 그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기관장은 대표이사님이 되시겠죠.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명에 대해서는 지금 장명을 하셔도 되고 분야에 대해서 아니면 원래 있던 연구소 이름을 하셔도 되고요. 연구소장 같은 경우는 코이타에 등록되어 있는 그 전담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소장님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박계인 선생님 오늘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아까 사전 공시드린 대로 2시 50분이 도래됐기 때문에 저희 실시간 설명이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저희 명절 설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